국민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 출범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와 환영의 뜻을 담은 국민대학교 정승열 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새로운 출발선에 선 글로벌 평화통일대학원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는 국민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의 출범을 선포하고 2026학년도 정기 글로벌 평화통일대학원 입학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공무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통일부 김남중 차관님, 오늘 특별 강연을 맡아주실 김성재 전 문화관광부 장관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행사를 마련해 주신 한반도 미래연구원과 글로벌 평화통일대학원의 교수님들, 관계자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평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공존은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가? 통일은 어떤 가치 위에서 준비되어야 하는가?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시대적 물음에 대학이 답해야 한다는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안고 마련되었습니다. 통일교육선도대학의 재지정 출범은 단순한 사업의 시작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겠다는 우리의 선언입니다. 우리 대학은 2015년 9월에 한반도 미래연구원을 설립하고 2016년부터 21년까지 통일부가 지정한 서울통일교육센터를 6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25년까지 통일교육선도대학으로 지정되었고 최우수 등급 평가를 획득하여 다시 26년부터 3년간 통일교육선도대학 재지정이라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구성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입학을 하게 되시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단순한 한 대학원의 신입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반도의 미래 담론을 설계할 지식 공동체의 일원이며 평화와 통일의 실천적 리더로 성장할 주역입니다. 이곳에서 배우는 이론은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으로, 현장으로, 국제사회로 확장되어 우리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힘이 되실 겁니다. 국민대학교는 여러분이 더 넓은 시야와 더 깊은 통찰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학문의 엄정성 위에 실천적 역량을 다하고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와 연결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미래지향적 통일 담론을 선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평화는 선언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준비된 지성, 책임 있는 리더십,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이 있을 때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오늘 출범하는 통일교육선도대학은 그러한 준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국민대학교는 학문적 성취를 넘어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을 다하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글로벌 평화통일대학원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통일 담론을 선도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와 증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축사 이후에는 여현철 단장님께서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축사는 김남중 차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김남중 차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세대 평화 통일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국민대학교가 평화 통일 민주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출범식에 있기까지 애써주신 국민대학교 정승열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과 특별 강연으로 자리를 빛내주실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화통일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열정으로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국민대 글로벌 평화 통일 대학원생과 학부생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에 처음 시작된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이 올해로 11년 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이어진 이 사업을 통하여 매년 평화통일과 관련된 170여 개의 교육과정이 운영되었고 연간 약 2만 명의 대학생이 교육에 참여해 왔습니다. 특히 국민대학교는 처음 선도대학으로 지정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대학원 신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활성화 기반 구축으로 평화통일 기반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학 중 최초로 8년 연속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지정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이러한 선도대학의 노력은 통일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도 변화시켰습니다. 2024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도대학 학생들은 통일 필요성과 관심에 대한 답변에서 일반 대학에 비해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통일에 대한 미래 세대의 관심과 긍정적인 인식은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절실합니다. 한반도에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만이 우리 미래 세대의 일상과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난 수년간 지속된 적대의 상처가 아직 남북관계에 깊이 패어 있습니다. 격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해 상황은 더욱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대와 대결, 긴장과 불신은 서로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역사의 경험을 새기고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일체의 적대 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한 평화 조치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들의 목소리와 마음을 모아 국민주권 한반도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미래 세대와 더 많이 소통하고 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대학교가 평화통일 민주교육의 선도대학으로서 한반도 평화 공존 전략을 연구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리라 기대합니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재지정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남중 차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증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차관님께서는 단상 위에 그대로 계셔 주시고요. 여현철 단장님께서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그리고 스태프분들께서는 연설대 이동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통일교육 선도대학의 출범을 기념하고 재선정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재지정 증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서. 국민대학교는 통일부 지원사업인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 육성사업에 선정되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네, 자 여러분, 국민대학교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나가는 여정에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네, 기념 촬영을 위해서 두 분은 잠시 정면을 봐주시고요. 객석에 계신 청중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전체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그대로 계셔주시고요. 정승열 총장님, 그리고 이기인 관리처장님, 김형진 원장님, 김주현 초대 원장님까지 단상에 올라와서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글로벌 평화통일대학원의 여정에 큰 박수로 격려를 해 주십시오. 네, 곧이어 특별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성재 이사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평화통일대학원에 와서 이런 공부를 하겠다는 여러분을 보니까 참 다시금 또 희망을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 모두 한 사람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무슨 말을 여러분들하고 할까 그러다가 평화통일에 무슨 정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우리가 평화통일을 위해서 일해왔던 민간, 정부 모든 거에서 조금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것을 딛고 앞으로 나가야 될 그것이 뭔가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게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자료 정리 차원에서 이 페이퍼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또 요즘은 이 데이터들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AI한테도 물어봐도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의 역사를 정부는 어떻게 했고 민간은 어떻게 해왔는가 지금까지의 그 역사를 쭉 점검을 해봐야 또 여러분이 공부하고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평화통일연구라고 하는 것은 뭐 지식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학문과 달라서 이것은 가치의 추구이고 신념의 추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과 그 가치와 신념이 결부된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 건가? 정말 우리는 평화통일하고 살 건가? 그런 물음을 언제나 물으면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제 여러분 국민대학에서 이게 이제 평화통일 글로벌 평화통일 대학원이 우리나라의 통일 선도 대학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참 귀한 사명을 여러분이 맡으셨기 때문에 정말 이 길을 잘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보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민족의 통일과 평화통일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한 것은 사실 대학생 때부터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70년대 초부터 기독교 통일운동 그리고 시민사회의 통일운동을 함께 하면서 줄곧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 와서 민정수석, 정책기획수석, 문화관광부 장관을 하면서 그때 가장 김대중 대통령의 역점으로 봤던 남북관계 이 문제를 직접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또는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협동으로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박근혜 정부 때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했는데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김지연 지금 고문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원을 만드셨던 분인데 그분이 우리 김지연 원장님이 경제분과위원장을 하셨고 내가 사회분과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어서 오늘 우리 김지연 원장님이 와달라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제가 지금 인공관절 수술하고 재활 중인데 어쩔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이런 기회에 한번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이 길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이렇게 재활 중이어서 그래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우리가 왜 통일해야 되는가? 이것은 결의의 필연인가? 이제는 사실 그런데 통일이라는 것이 필수가 아니고 다 선택처럼 됐고 분단 이전 세대와 분단 이후 세대, 특히 MZ 세대는 더더군다나 통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현실적으로 필요도 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 아닌가 이런 물음도 많고 해서 여론조사들도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 그런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 때는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나왔고 현실에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건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누가 연구해서 깨우쳐 한다고 해서 이 길을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평화 통일이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여전히 우리는 흡수 통일을 북은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이런저런 해서 가끔 위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이것이 무의식에서 다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말할 때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해가 상충돼 있고 이것이 도리어 평화통일을 하자면서 평화통일을 말하고 이것이 도리어 적대화를 심화시켜주는 역기능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과 북이 정말 더불어 잘 사는 평화통일을 하려면 이것은 상생과 공전인데 남과 북만의 상생공전이 아니라 상생공전하려면 남한 내에서도 상생공전해야 될 것이고 북한도 북한 내에서 상생공전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남북 간의 상생공전이 가는 길이 될 것이고 이것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대외관계 속에서도 상생공전하는 대외정책으로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생각을 국내, 한반도, 세계의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북한이 2018년 5월에 조선노동당 대회를 하면서 9차 대회를 하면서 통일을 반대하고 남한을 적대시하는 두 국가 정책을 공고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핵을 용인하면 대화하고 남은 평안이 뭐 이런 하자는 것은 대북 정책은 유화적인 그런 대북 정책은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맹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통미봉남, 아니 더 나아가서 통미정남의 환경이 됐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통일운동도 하고 우리 국민들의 여러분들도 공부도 하고 이렇게 많은데 이제는 더 과거보다 더 완전히 이 표현만 보면 적대화 환경으로 와 있습니다. 왜 이런가? 왜 이런 우리의 현실을 와 있나? 이런 물음으로부터 다시 한번 과거의 발걸음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남북이 그래도 우리가 함께 싸우지 말고 평화스럽게 살면서 서로 상생하자 하는 걸로 처음 했던 것이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였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는 남쪽에 정원식 국무총리하고 북한의 연영묵 북한 정무원 총리가 서명 체결했는데 그것이 1992년 2월에 이제 체결돼 가지고 발효된 것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때 참 정말 훌륭하게 이런 합의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6.15 공동선언에서도 바로 이 배경이 남북기본합의서였고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아일랜드의 평화 프로세스에 관한 얘기를 드릴 텐데 아일랜드의 평화 프로세스에서도 바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남북이 있다. 두 국가 체제가 있다. 그런데 이때는 사실은 91년에 남북이 유엔 동시 가입을 했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제적으로는 두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한 두 국가냐? 아니다.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실은 김대중 정부에서도 개성공단했고 개성공단에서 물품을 해외에 보낼 수도 있었고 또 경제 제재 국면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이 가능했던 것도 바로 이런 요인이었습니다. 이 기본 합의서의 핵심을 보면 1장은 남북 화해입니다. 체제를 상호 인정 존중하고 내정 불간섭을 하고 비방 중상 금지하고 파괴 전복 금지하고 정전 상태를 평화적 전환으로 노력하고 국제 무대를 협력하고 연락사무소 설치하고 정치분과위원회를 두고 하자. 그 다음에 2장은 남북이 불가침하자. 무력 사용 침략 금지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고 군사분계선 관할 구역을 존중하고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직통전화를 설치하고 군사분과위원회 구성을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남북 교류 협력입니다. 경제 자원을 공동 개발하고 물자 교류 합작 투자하고 과학기술,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체육, 환경, 출판, 보도 등 모든 것을 교류, 자유로운 왕래, 접촉, 이산가족, 서신, 상봉, 방문, 재결합, 철도, 도로, 항로 연결, 우편, 전기, 통신, 교류, 국제무대 협력, 부분별 공동위원회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은 수정 및 발효 합의서를 보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부속 합의서에서는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 이행 부속 합의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북 화해 군사 경제 사회 문화 공동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남북 기본 합의서를 하기는 했는데 북측도 그렇습니다만 북측은 이제 1인 체제니까 그 당시에 김일성 주석 체제니까 거기서는 한다음을 하겠는데 남측에서는 그때 노태우 정부이기 때문에 야당이나 제야단체들이 시민사회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이 정치적 노름 아니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고 정식으로 정부의 과제로 주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남북 기본 합의서는 정말 중요한 문서인데 이것이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91년 12월에 이어져서 이것이 비핵화 공동선언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도 우리 그때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지 않냐 하고 북한의 이제 비핵화를 얘기도 하는데 이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을 때 주요한 역할을 했던 몇 분을 제가 인터뷰한 적도 있고 만나서 대화한 적도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그때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할 때 북한이 더 적극적이었다. 남쪽보다. 놀랍게도. 그런데 왜 그런가 하고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북한은 그 당시에 매우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고 에너지 어려움도 있었고 그다음에 안보의 불안도 있었고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남북 기본 합의서를 해가지고 남쪽이 북으로 쳐들어오지 않게 도움은 둘째치고 자기네 국가 안보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기의 내적 결속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 아니겠나.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서둘러서 이것을 체결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에 의해서 러시아와 중국하고 수교하고 있으니까 북한은 매우 불안했죠. 그런 상황도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2000년에 있었던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고 서명하고 발표한 5개항의 남북 공동선언이죠.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그것도 5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통일에 관한 것을 우리 민족끼리 하자. 자주적으로. 그리고 남쪽에 국가연합제. 그래서 1민족 2국가연합제와 북한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고려 연방제. 1민족 1국가연방이라고 하는 이것이 서로 상이한데 이것을 논의를 해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 서로 대화한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러면 좋수다. 그러면 우리 거를 낮은 단계 연방제로 합시다. 그래서 남측의 국가연합과 비슷한 걸로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통일에 관한 의견을 일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이 8.15 즈음에서 이산가족 방문을 하고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하고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그러는데 사실 이때 하나 비사를 말씀드리면 6.15 남북 공동선언 그 정상회담을 할 때 보통 국가 간의 정상회담을 하면 사전에 미리 다 의제를 조율하면서 프로토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북에서는 무조건 김 대통령이 오시라고요. 그걸로 다 해요. 무슨 내용이 가지고 뭘 의논할 건가를 그것은 전혀 사전에 프로토콜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순환비행장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올 건지 김영남 의장이 나올 건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의 모든 남북관계 그 다음에 북한의 그동안의 모든 대내적인 것, 대외적인 것, 또 우리의 대외적이고 대내적인 것, 국제사회 변화, 이거를 전부 전문가들로 해서 주도민밀하게 재검토를 시켰습니다. 심지어 국정원 대북 전문가를 세워서 김정일 대역을 놓고 리허설까지 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냐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까지 철저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정상회담에 대한 합의된 프로토콜이 없으니까 마지막 이거를 최종 정리를 하고 한 것이 전데 그래서 출발하기 전날 밤에 대통령 관저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말씀드리고 대통령이 떠나고 나면 이제 청와대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저한테 당부 말씀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번에 아무 예정된 없이 가지만은 그래도 꼭 남북이 같이 정상이 만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꼭 하고 싶은 것은 남북 이상 가족이 만나는 것은 꼭 성공적으로 대화하고 싶다. 인도적 문제부터 풀지 않으면 뭐가 그 다음에 길이 열리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남북 이상 가족 문제를 제일 중점에 뒀어요. 이게 통일 문제 논의하자 뭐 하자 이거는 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여기 6.15 공동선언의 세 번째가 이제 경제 협력을 통해서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시킨다는 거고 네 번째로 이 사항을 조속히 실천하기 위해서 당국 간의 대화를 한다. 다섯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남한에 초청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구할 때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북한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제가 사실은 민간에서 그리고 특히 김대중 정부 이후에 북한을 8차례를 방문을 하고 북한의 고위층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요. 그중에 핵심이 북한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했던 게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북한하고 하면 대부분 다 교류 협력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그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그랬습니다. 장관 선생, 왜 협력이라고 그러지 않고 왜 교류하자고 그럽니까? 왜 교류 협력하자고 합니까? 그 교류 좀 뺄 수 없습니까? 그런 겁니다.
북한은 남쪽이 교류해서 남쪽의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북한 주민과 접촉해서 그 영향력이 확대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도 저쪽에 한쪽에서 했고 개성공단도 그 못하게 했고 개성공단에서 평양까지 도로가 있는데도 그 길을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만큼 북한 주민과 직접적인 접촉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정부도 그렇고 교류협력이란 말을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쓰고 있고 평화통일 운동하는 민간단체들은 다 교류협력하자 그러고 남쪽에 평화통일하는 사람들은 다 북한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협력은 둘째치고 교류하고 싶은 게 먼저예요. 그래서 노동자, 뭐 청소년, 교사, 무슨 뭐 언론인 뭐 다 아마 여러분들도 북한 가보고 싶을 거예요. 교류하자는 게 먼저 같아요. 근데 북한은 절대로 교류 말고 협력을 합시다. 협력.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제가 며칠까지 하는 거죠? 이거 40분인가? 예. 빨리빨리 정리하고 혹시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또 같이 대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남북 기본 합의서는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하고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즉각 이행이 됐습니다. 이때 바로 이 실천적인 주역이 한 분이 우리 김주현, 그 당시에는 현대 그쪽에 사장 되셔서 금강산 관광의 모든 것을 주역을 하셨던 분이고요. 남북 경제 문제에서 실질적인 주역을 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남북 기본 합의서는 두 정상이 직접 합의하고 서명을 했기 때문에 즉각 이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혀있던 남과 북의 땅길, 바닷길, 하늘길이 즉각 열렸고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됐고 금강산 관광 특구로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고 그리고 남북 경제 공동체로 해서 개성공단 건설이 시작됐고 그리고 장강고 회담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남북 철도를 동해선과 이제 경의선, 경원선 했는데 이게 이제 경원선은 TSR이라 해서 사이베리아로 가는 러시아 이렇게 가는 거고 경의선은 중국을 거쳐서 해서 TCR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연결. 이게 계속됐으면 우리가 부산에서 목포에서 열차를 타고 가면 사이베리아 또는 중국을 거쳐서 전부 대륙으로 해서 유럽까지 가는 열차가 가능했습니다. 2008년에 북경올림픽을 할 때 사실은 이것을 다시 복원해서 이 열차를 타고 중국을 가자 이런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좀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노무현 정부에 들어오자마자 이 6.15 남북 정상회담을 특급을 해서 이것을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부터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된 주요 원인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만약에 그 철도가 완성이 돼서 만약이라는 것이 역사에는 참 가정이라는 게 없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중국 대륙에 이렇게 혹같이 붙어있는 조그만 반도 국가가 아니라 바로 대륙과 대양을 이어가는 중심 국가로서 대륙에서 대양으로 나가고 대양에서 해양에서 대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2002년 부시 대통령이 와서 마지막 2월에 한국 방문했을 때 휴전선에 와서 대북에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말하면서 대북 아주 강경 메시지를 전할 예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잠을 안 자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부시 대통령이 놀랍게도 도라선역에 가서 남북 철도 연결하는 철도 침목에 사인을 하고 그 연결하는 그 행사를 그걸 했습니다. 그만큼 했는데 사실 그것이 단절됐던 것이죠. 6.15 남북 공동선언은 하자마자 국민들도 환영을 했지만 국제사회가 더 많은 환영을 했고 거의가 다 이것을 인정하는 그런 유엔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거의 절대 다수의 나라들이 이것을 다 인정들을 하고 해서 6.15는 굉장히 중요한 남북관계의
근거가 됐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를 좀 떠나서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일랜드 피스 프로세스에 가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남북 통일에 관한 평화 통일할 때는 대부분 다 독일의 서독의 동방 정책을 굉장히 연구를 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원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서독이 동독에 대해서 점진적인 인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동방 정책을 해서 그 결과가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점진적이고 접근 가능한 것로부터 해서 인도적 지원을 해서 근데 결과로 통일이 된 결과가 어떻게 됐냐? 결국은 동독의 주민들이 서독의 노예가 됐다 하고 동독 주민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제가 그때 통일이 막 됐을 때 마침 독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서로가 보고 싶고 그 분단된 장벽을 넘어오기 위해서 총도 맞고 그다음에 바다를 넘어서 나오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그랬습니까? 그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막상 문이 열리고 동독 주민들이 서독에 와서 살려고 그러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연극들이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서로 분단을 넘어왔기 때문에 울고불고 하면서 서로 우리는 하나의 동일 민족으로서 환호를 치고 노래를 불렀던 이 사람들이 순간에 돌변해서 나 여기서 좀 살게 해줘 하니까 이 서독 사람들이 너는 너 사는 대로 가라. 너 왜 여기 와서 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넘어왔던 여기에서 하늘 맺히고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동독으로 돌아가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야, 우리 사회는 안 그럴까. 내가 그때 그 장벽이 무너지는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 교수하고 나하고 같이 해머로 그것을 두들기고 나도 두들겨서 그 담벼락 그 떨어진 시멘트 조각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지금도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액자에 담아놨는데 나중에 그것을 완전 관광상품으로 팔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도 남북 이산 가족 하니까 만나서 울고불고 뭐 했는데 그 이산 가족이 여기 와서 나 좀 여기 살게 해줘. 너 방 하나만 좀 주라. 그러면 내주겠나. 아니 만나는 건 반가운데 너 가서 살아. 이것은 남북뿐만 아닙니다. 러시아로 가 있었던 징용 가 있던 우리 동포들 그들이 와서 여기서 살자고 그럴 때 아니 가라. 너희 거기 가서 살아라. 그래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는 그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자, 정말 평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건가? 괜히 하는 말인가? 정치적 구원과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건가? 현실은 냉정합니다. 독일이 통일되고 나니까 사는 문제뿐만 아니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와 사상과 삶의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되는 순간 놀랍게도요. 제일 먼저 동독에 있던 대학 교수들이 다 해직당했습니다. 제가 그때 통일된 막 직후에 동독에 가서 훔볼트 대학도 가보고 라이프치 대학도 가보고 다 했는데 그 마당에서 이 교수들이요, 해직 교수들이 투쟁하고 있었어요. 난 학생들이 투쟁한 줄 알았어요. 그때 교수들이 다 쫓겨났어요. 왜? 사회주의 사상 가지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회주의 방식 가지고는 통일된 속에서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구 동독에 있던 대학의 교수들이 다 쫓겨나고 그 대학의 교수를 누가 갔냐면 구 서독에 있었던 연구 박사들이 다 교수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통일된 독일 정부에는 구 동독의 인사가 고위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총리 메르켈이 있고 대통령이 있을 뿐이에요. 동독 사람으로. 왜냐하면 사상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게 명분이고 뭐 군사는 물론이려니와 그 다음에 자격증이라는 것도 서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자격증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독 주민이 서독에 와서 살자고 할 때 살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통일되기 전만 하더라도 구동독이 동유럽 국가에서는 가장 경제적으로 우수한, 나은 국가였어요. 가장 발전된 국가였는데 그것도 서독하고 비교하니까 낙후돼서 같이 시스템을 연결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동독이 서독의 식민지가 됐다. 지금도 그런 비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이라는 것이 의도적으로는 흡수 통일 안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흡수 통일하다 보니까 동독이 없어진 거예요. 통일은 됐는데 이게 이제 아일랜드 피스 프로세스와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일랜드 피스 프로세스는 아일랜드 공화국 IRA와 그리고 아일랜드 통일을 목표로 한 무장 조직인 심 그리고 그 당시 IRA와 심페인당 공화주의 정치 세력 때 영국 정부와 북아일랜드 친영 정당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아일랜드는 영국이 인베이드 돼가지고 북쪽으로 북아일랜드를 자기네 영국 안에다가 영연방에다 붙였죠. 그래서 유나이티드 킹덤입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노던 아일랜드 이 네 개가 유나이티드 킹덤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잉글랜드 가서 이거를 영국을 잉글랜드라고 말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여러분, 영국의 화폐가 4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보면 파운드가 하나인 줄 알지만 그거는 잉글랜드 돈이에요. 왜냐하면 돈은 은행 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도 한국은행 돈입니다. 한국 돈이지만 미국 돈도 미국 은행 돈이고. 그러니까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파운드의 그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가서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 쓰는 것은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돈이에요. 내가 그걸 가지고 이제 이쪽 잉글랜드 쪽으로 와서 쓰려고 보니까 안 받아요. 빨간 돈이. 이게 뭐냐고 아주 이렇게 쳐다보고 이게 뭐 돈이냐고 이렇게 하고 이러겠어요. 그래서 당황해서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일반 유통은 안 되고 은행 가서 바꿔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코틀랜드뿐만 아닙니다. 뱅크 오브 웨일즈의 돈도 있어요. 그 다음에 뱅크 오브 노던 아일랜드 돈도 있어요. 그게 똑같이 파운드지만은 그 지역 안에서 유통되는데 이것이 잉글랜드 와서는 도저히 유통이 안 돼요. 이만큼 거기도 지금 지역 차별이 온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이 그 인베이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들어갔고, 개신교라는 게 성공회죠. 처치 오브 잉글랜드. 그리고 원래 헨리 8세가 이혼 문제 때문에 교황하고 갈라져서 전쟁을 하면서 세운 종교가 처치 오브 잉글랜드 성공회거든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캐톨릭을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교도들이 전부 아일랜드로 갔어요. 그래서 아일랜드는 캐톨릭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대 개신교의 싸움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벨파스트에 가보니까 거리에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는 아일랜드 깃발, 이쪽에는 영국 깃발, 그리고 쭉 있어. 이게 서로 전쟁해가지고 서로 죽이는 거. 그런데도 길에서는 이게 평화롭게 댕겨요. 충돌하면 또 싸우지만 깃발들이 딱 이렇게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피스 프로세스가 1998년에 됐는데 여기 보시면 영국 정부와 IRA 간의 비공식 접촉을 해가지고 이제 무장투쟁의 한계를 느끼고 국제적 중재 역할을 확대하고 여기에 미국과 EU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IRA가 런던 테러라든지 뭐 이터는 이거 많이 영화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이제 영국에 연구하러 갔을 때 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테러리스트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하는 거다. 야, 너희 일제 식민지 하에서 너희 독립운동할 때 일본이 너희를 테러리스트라고 그랬는데 너 그거 받아들이냐? 나한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는 시각이 이렇게 무엇에서 이 관점으로 보느냐 이거죠.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우리는 해방하고 독립을 하자고 통일하자는 거다. 전하들 이쪽을 테러리스트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98년에 굿프라이데이 협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오랫동안 군사적으로 대결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자. 이제 그래도 우리 같이 살자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아일랜드 안에 있던 모든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 이 회의를 수십 차례 하면서 수년간 수의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개신교와 캐톨릭도 대화하고 정부 간의 민간도 대화하고 영국 정부하고도 대화하고 하면서 그래서 마련된 것이 현재 있던 북아일랜드와 남은 아일랜드 국가죠. 여기 안에 보더라인이 있습니다. 이 보더라인을 아일랜드가 놀랍게도 헌법에 있는 국경을 양보하고 이 보더라인을 잠정적인 국경으로 여기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적대국으로서의 국가로서의 싸움이 종식된 거죠. 이걸 보고 우리나라에서 잘 모르고 우리나라도 그러면 이 국경을 바꾸자. 휴전선을 국경으로 바꾸고 국도 헌법 바꾸자 이런 뭐 진보 인사들이 그랬는데 그건 잘못 판단한 겁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일랜드가 국경을 양보하면서 보더라인을 잠정적인 국경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게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 공동체가.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유럽 공동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EU가 그 뒤에서 다 이것을 같이 협력을 했고 미국이 또 절대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했지 않습니까? 그다음부터 다시 이 보더라인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원칙대로 간다 하는 데서 지금은 그대로 보더라인에 그거래도 그전에는 패스포드 없이 가던데 이제는 패스포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주민투표를 했어요. 국민투표. 그리고 여기에 관한 이해관계 그동안에 했던 모든 단체들, 사람들이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종교계까지 다 모여서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계속 회의들을 해가면서 협의를 해서 결국은 이 피스 프로세스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이제 결정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피스 프로세스는 진행 중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6.15 그다음에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설명 별로 없이 그냥 간략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고요. 이제 김정은 체제 이후에 그럼 북한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만 자꾸 북한을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않고 그래서 4쪽에 보시면 권력 장악의 방식과 통치 스타일에서 김정일 체제는 선군 정치하고 통치 이념으로서 내세우고 군부를 국정 운영의 중심을 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체제는 초기에 빠르게 대규모 숙철을 하고 군에서 당으로 권력 구조를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는 김정일 시대에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경제 문제가 고난의 행군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북을 갔다 온 경험 보면 집단 농장들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평양을 가니까 완전히 그 지역을 가는데 노란 아주 그냥 봄에 갔는데 아주 황토길이고 먼지만 흙먼지 나고 논밭이 완전히 뭐 풀 폭이 하나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게 1단계인데 두 번째 가서 이제 텃밭을 자기 것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다는 정책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갔을 때 보니까 그 텃밭은 또 초록색으로 아주 베꼈어요. 아주 밭두렁이 논두렁까지도 아주 빼곡히 못 심고 다 거기다가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마당이 되니까 장마당까지는 경제 활력이 이렇게 해야 돼요. 집단 농장에서 텃밭에 허용해서 장마당에서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바뀌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김정은 체제에 왔을 때는 이제 식량 문제를 경제 제재가 있지만은 중국으로부터 그리고 특히 러시아의 파병으로부터 해서 이제 식량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그리고 안보 문제도 더 확고히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문제는 더구나 러시아로부터 오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대내적인 정책들을 더 강화시킨 거죠. 그래서 인민의 경제생활 향상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대외적인 것은 핵무력 완성으로 가는 거. 이게 둘이 축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핵구사 정책은 김정일 시대에는 막 핵개발 시작해서 뭐 육자회담도 하고 해서 그걸 중지시키고 뭐 한다 뭐 이런 게 있었지만 김정은 때는 이미 핵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켜서 이미 완성했다 하고 해서 2017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 관계는 김정일 시대는 중국 러시아 관계가 협력 관계에서 좀 느슨한 관계들도 있었고 했지만은 김정은 때에 와서는 완전히 중국이 더 밀착 관계가 됐고 러시아는 뭐 거의 혈맹 같은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대적 차이도 있죠. 김정일 시대에는 발전 세대가 있었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새로운 세대가 다 그 주변으로 되어 있고 사회 문화가 그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뒤에다 영화가 어떻게 됐나 이게 이제 의식이 어떻게 변화되나를 영화를 뒤에다 했던 것이죠. 네. 시간이 다 되니까요. 그다음에 김정일 북한 구상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9차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체제 안정, 국방력 강화, 경제 재정비의 발전, 대외 전략 등으로 그것이 전부 핵심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영화의 문제를 가겠는데 그건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일 재미있는 것은 영화가 이제 영상미의 기술적 발전도 다 도입하고 청년연예를 일정 수준하고 더 재미있는 것은 2022년에 하루낮 하룻밤이라고 해서 김정일 암살하는 그 영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제거하려는 그 다음에 2024년에는 김정일을 제거하려는 그 정에 미 중앙정보부가 지령을 받아서 김일성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이 2011년에 디 인터뷰라는 영화를 했을 때 북한에서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대결의 낮과 밤 여기 오면은 그 아들이 그때 주역이었던 그 암살 주범의 아들이 숨어 있다가 나중에 와서 김정일을 암살하는 또 주역으로 나오는 것까지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놀랍게도. 근데 이게 다 북한 TV에 방영이 돼요.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이건 뭘 말하냐.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지금 와서 남물 통일을 안 하겠다 그러고 적대적으로 다시 선언을 했냐. 그래서 갑자기 북한이 원래 뭐 북한의 그런 야욕을 드러낸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체제 유지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남한의 경제력과 정보와 문화의 영향력이 급속히 북으로 영향력을 미치니까 주민들의 체제 인식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단절시켜야 되겠다는 게 첫째 목적이고요. 이거 잘못하면 남한으로 흡수 통합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거죠. 그 다음에 남측을 적으로 안 하면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하고만 관계에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국가 체제로 분명히 해야 자기네 핵무력을 하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남북관계가 교착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핑계를 삼는 것이죠. 아니 이유가 되는 거죠. 핑계라기보다도. 그래서 이것을 헌법과 국가 정체성까지 완전히 정립을 다시 해서 이제 통일 안 한다. 이 국가 체제로 가자. 남쪽은 안 된다고 남쪽을 적대화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야 북한 주민이 해외에서라도 어디서라도 남쪽 주민하고 할 때 유화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제 내부 결속을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현실은 북의 이런 현실은 국제사회의 이런 현실은 지금 미국이 이란을 저렇게 공격하면서 하는 이 변수 속에서 뭐 북한 김정은이 뭐 두려워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말 말고 이것이 앞으로 국제정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이건 남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김성재 이사장님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통일학 개론을 30분에 압축적으로 들은 것 같았습니다. 이사장님이 경험까지 더해서 각종 비화들까지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1부 출범식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